서정아, 똑똑히 들어. 어디서 불쌍한 척 눌러앉을 생각 마.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내 뱃속에 혹시 쓸모 있는 게 있을까 봐봐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어. 시어머니는 손에 쥔 만년필로 거실 테이블을 탁탁 내리쳤다. 유리 상판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모습이 지난 3년간 내가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 같았다. 나는 협의서에 자발적 이혼에 동의함이라는 네 글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시큰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박민주는 손톱 밑을 파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을 꿀꺽거리던 그는 겨우 한마디 뱉었다. 정아야, 엄마도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좋으라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길에 목구멍이 타는 듯했다. 우리 좋으라면서 3년 내내 빌어먹는다고 내 코앞에서 욕을 해? 우리 좋으라면서 내가 열이 39도까지 올랐을 때 꾀병 부려 밥이나 축 내려 한다고 집에서 내쫓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청화백자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찬물과 사기 조각이 그의 실크 바지 밑단으로 튀었다. 네가 감히 그 얘기를 꺼내? 우리 민준이 체면 아니었으면 너같이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 문턱도 못 밟았어.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여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와서 구경 좀 하세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까지 나눠 갖겠답니다. 양심을 개한테 팔아먹었어요. 복도에서 이웃들의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저 현관문 고양이 눈 너머의 시선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았다. 3년 동안 나는 지겹도록 뒷말을 들었다. 박민준 씨한테 시집간 그 여자 팔자 한번 줬네. 일도 안 하면서 빼입는 것 좀 봐. 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찍어. 나는 펜을 박민준 앞으로 밀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여기서 더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박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펜촉이 서명란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잉크방울이 종이에 번져 작은 점을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펜을 낚아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런 여자를 데리고 뭐해. 이혼하면 엄마가 교양 있고 살림 잘하는 여자로 다시 찾아줄게. 박민준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프라다 핸드백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협의서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금속 카드 표면에 시어머니의 경악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카드를 천천히 밀었다. 재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먼저 이걸 보시죠. 제가 3년 동안 정말 빌어먹고 살았는지. 시어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고작 카드 한 장으로 뭘 어쩌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월급 카드 한 달에 몇 푼 들어오지도 않잖아. 우리 민준이 담뱃값도 안 되지. 안 그래?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마침 오늘 분기별 성과급이 들어왔네요. 잔액 좀 똑똑히 봐주시겠어요? 내가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돌리자 복도는 엘리베이터 운행 소리만 들릴 정도로 갑자기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돋보기 안경이 코끝까지 미끄러져 내렸다. 안경을 고쳐 쓰려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동공은 점점 커지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했다. 박민준이 고개를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손에 쥔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핸드폰 화면의 숫자 뒤에는 0이 6개나 더 붙어 있었다. 5억 7, 239만 1, 800권.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은 듯 갈라졌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주르륵 미끄러지더니 뒤통수를 TV 장식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위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녀가 내어주었던 파리가 둥둥 떠다니던 갈비탕 한 그릇을 떠올렸다. 나와 박민준의 결혼은 처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그의 집에 처음 간 것은 초여름이었다. 50억짜리 프로젝트를 막 성사시킨 나는 하이힐을 신고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다. 흰 셔츠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박민준은 전화로 신신당부했다. 우리 엄마 사상이 좀 보수적이셔. 그냥 작은 회사에서 격리일하고
월급은 200, 300만 원 정도라고 해. 투자은행 다닌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 왜? 나는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MA 전문가가 뭐 어때서? 엄마는 여자가 영업 뛰는 거 안 좋게 보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되잖아. 응?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지하철 도착 안내방송이 나의 한숨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날 나는 일부러 색이 바랜 낡은 면 원피스로 갈아입고 차는 3km 떨어진 쇼핑몰에 세워둔 채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빌라복도에는 김치독이 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5층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자네가 서 양이구먼.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 좌판에 생선을 고르는 듯했다. 민준이한테 듣자니 회사에서 잡일한다던데 한 달 벌어서 먹고는 사나? 나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들어와, 들어와. 박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 했었다. 그는 내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 문 뒤에 숨겼다. 엄마, 오늘 갈비찜 하셨네? 갈비탕이 식탁에 올랐을 때 나는 기름기 속에 떠있는 검붉은 물체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내 그릇에 덜어주었다. 갈비 많이 먹고 몸보신 좀 해. 격리일이 편하다고는 해도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 민준이처럼 공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 맞을 일은 없겠지만 파리다리가 붙어있는 그 갈비 한 조각은 하얀 사기 그릇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핑계를 찾으려 할 때 박민준이 갑자기 기침하며 내 그릇에 갈비를 집어갔다. 엄마, 정아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먹을게. 그는 힘주어 갈비를 씹었다. 목을 때가 움직일 때 나는 그의 귓불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았다. 그날의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다. 시어머니는 박민준의 매달 국민연금 액수를 읊으며 어느 집 며느리가 예단으로 아파트를 해왔는지 어느 집 딸이 공무원인지 따져댔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서양. 그녀는 내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주미가 충고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그런 가짜 장신구는 차지 마. 없어 보여. 애보. 나는 시계판에 자잘한 다이아몬드를 내려다보았다. 지난달 올해의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이었다. 박민준이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이 내 손등을 적셨다. 결혼 후 우리는 박민준이 결혼 전에 산 투룸 아파트에서 살았다. 등기부등본에는 그의 이름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반드시 시차를 왔다. 내 옷장을 열어 뒤적이며 말했다. 이 옷 비싸 보이는데 설마 민준이가 사준 건 아니지? 남자가 돈 버는 거 힘들어. 너도 좀 아껴 써. 내 샤넬 정장들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처박혔고 그 자리는 그녀가 재래시장에서 사온 싸구려면 티셔츠들이 차지했다. 한 번은 내가 막 개봉한 에르메스 가방을 장바구니로 들고 갔다가 생선 비린내를 잔뜩 묻혀 돌아왔다. 나는 속상해서 울 뻔했지만 박민준은 나를 달랬다. 엄마도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야.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 No. 그거 내 석 달 치성과급으로 산 거야. 돈은 또 벌면 되잖아. 그는 나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엄마가 우리 싸우는 거 보게 하지 말자. 응?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가난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몇만 원짜리 캔버스화를 신고 시장에서 채소값을 깎았으며 월급 통장을 박민준에게 맡기고 매달 20만 원의 용돈만 받았었다. 동료들은 세련된 커리어우먼에서 아파트 부녀회장 아줌마가 되었다고 놀려댔다. 나는 거울 속 민낯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가장 힘든 것은 업무 처리였다. 한 번은 한밤중에 뉴욕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2마디쯤 했을까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이 밤중에 잠 안 자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있어. 또 어느 놈이랑 통화하는 거야.
나는 수화기를 막은 손을 떨었다. 상대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고객이었고 내 가치평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악을 썼다. 분명 밖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 저렇게 숨어서 통화하지. 저 핸드폰 좀 봐라. 최신형 아이폰이다. 우리 민준이 한 달 월급으로 액정값도 못 낸다. 등등. 그녀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전화기 너머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좀 생겨서요. 10분 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꽃무늬 잠옷 차림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거실에 서 있었다. 서정아, 아주 잘났어. 감히 나한테 인상을 써? 똑똑히 들어. 이 집은 아직 네가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야. 엄마, 박민준이 침실에서 뛰쳐나와 내 앞을 막아섰다. 정아, 정말 일 때문에 통화하는 거예요. 일은 무슨 연애질이겠지? 그녀는 박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했다. 당장 그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임신 준비나 해. 나도 손주 좀 안아보자. Now.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거울 속에는 눈가가 퉁퉁 부어 폭우에 젖은 토끼 같은 여자가 있었다. 박민주는 문 밖에서 계속 사과했다. 엄마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안 좋은 거니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했다. 민준아,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해야 해? 문 밖의 목소리는 침묵했다. 물줄기가 타일 틈을 따라 흘러내려 배수구에서 맴돌았다. 끝을 알 수 없는 나의 서러움처럼 내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선 것은 재래시장 수산물 가게 앞이었다. 그날 나는 48시간 연속 프로젝트를 막 끝내고 공항에서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손님이 왔다며 자연산 농어를 사와서 탕을 끓이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수산물 가게 주인이 가장 큰 농어를 건져 올렸다. 저울대가 높이 치솟았다. 사모님, 눈썰미 좋으시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1kg에 12만 원. 뭐라고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쑥 나타나 농어를 낚아채 물속에 던져버렸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양식 생선을 12만 원에 팔아? 주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자연산인데요. 자연산은 무슨 사기꾼이겠지? 그녀는 옆에 있던 빼빼 마른 붕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이건 얼마요? 15,000원이요. 10,000원. 그녀는 붕어를 저울 위에 던졌다. 팔기 싫으면 말고 저 앞집은 8,000원이던데? 주인은 투덜거리며 붕어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내가 핸드폰을 꺼내 결제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내 손을 막았다.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 아꼈어. 내가 낼게. 그녀는 낡은 청가방에서 쇠로 된 동전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10장을 세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덤으로 파 한 단을 집어들었다. 2걸음쯤 갔을까. 그녀가 갑자기 돌아보며 나를 쏘아붙였다. 네가 산 채소 좀 봐. 가지가 1kg에 5,000원이나 해? 내가 어제 산 건 3,000원이었는데 나는 손에 든 유기농 채소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지난주 나는 고객의 수백억 대 인수합병안을 막 성사시켰다. 그 성과급이면 이런 가지를 트럭으로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고작 2,000원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 유기농 채소는 농약이 없잖아요. 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 다 똑같은 가지지. 그녀는 내 손에서 봉지를 빼서 땅에 내동댕이 쳤다. 내가 보니 넌 민준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가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누군가 저 할머니 참 대단하다. 저렇게 살림 못하는 며느리를 얻어서 어쩌나 하고 수군거렸다. 나는 쭈그려 앉아 가지를 주었다. 손가락이 거친 바닥에 쓸려 아팠다. 그때 내 앞에 구두한 켤레가 멈춰섰다. 고개를 들자 프로젝트 협력사의 김 부장님이 서 있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얼굴이 불타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서 팀장님? 김 부장님도 꽤 놀란 듯했다. 여긴 어쩐 일로? 아, 얘는 우리 집 가정부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가로채며 나를 옆으로 밀쳤다. 어머, 김 부장님, 직접 장 보러 오셨어요? 사모님은 어디 가시고? 그제야 나는 시어머니가 은퇴 전에 김 부장님 댁에서 시간제 가사 도우미로 일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김 부장님과 안부를 나누며 내가 손발이 굼떠서 일을 잘못해 속을 썩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님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앞치마에 반쯤 가려진 파텍 필립 시계에 닿았다. 그러신가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제가 보기엔 이 가정부님 기품이 있어 보이시는데 보통 분 같지 않으세요. 기품은 무슨요? 그냥 시골뜨기예요. 시어머니는 나를 끌고 자리를 뜨려 했다. 부장님, 바쁘실 텐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나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손을 놓았다. 그녀의 손톱이 내 팔뚝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너, 처신 똑바로 해. 밖에서 함부로 입 놀렸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가슴속 불길이 목구멍을 태웠다. 제가 뭘 함부로 입을 놀렸는데요? 아직도 몰라? 그녀는 내 이마를 쿡쿡 찔렀다. 아까 내가 순발력 있게 대처 안 했으면 네가 무슨 팀장인지 김 부장한테 다 말할 셈이었지? 서정아, 똑똑히 들어. 네가 이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넌 그냥 평범한 아내야. 높은 곳 넘볼 생각 마. 전 원래 뭐?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 그 떳떳하지 못한 직업? 매일 밖에서 남자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더러운 돈 벌어오는 거? 어머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제 돈은 깨끗해요. 공기업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어머님 아들 돈보다 100배는 더 깨끗해요. 그 한마디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늙은 자신을 무시하고 박민준이 돈 못 번다고 깔본다며 분명 밖에 남자가 생겨서 저렇게 기고만장해졌다고 울부짖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아팠다. 나는 군중 속에 서서 마치 발가벗겨진 죄수처럼 느껴졌다. 플라타너스 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부서져 점점이 흩어졌다. 산산조각 난 내 자존심처럼 그날의 농어탕은 결국 먹지 못했다. 박민준이 퇴근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내가 자신을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민준의 시선이 내 팔의 손톱 자국과 시어머니의 퉁퉁 부은 눈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정아야, 엄마한테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억울한 거 알아. 그는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엄마 연세도 많으시니 네가 좀 참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3년이나 참았어.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았다고. 박민준, 지금 내 꼴 좀 봐. 난 이제 시장에서도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게 됐어. 그럼 어쩌라고. 그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연봉 수억 원짜리 아내를 뒀다고 알게 하라고? 우리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라고? 서정아, 제발 이 집안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이 집안? 나는 그를 보았다. 갑자기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 눈에는 이 집안이라는 게 내가 바보처럼 연기하고 당신 엄마한테 아무렇게나 당하고 사는 거야?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저것 봐. 갈수록 기어오르잖아. 저런 여자는 안 돼. 그날 밤 나는 손님방에서 잤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와 박민준 사이에 점점 더 멀어지는 선처럼 침대 머리맡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다음 주 이사회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지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화면에 이사회라는 단어를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회의실에서는 수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내 집에서는 고작 농어 한 마리 살 권리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신용카드를 꺼냈다. 차가운 카드 표면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 연극을 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어머니의 환갑잔치는 갈등이 폭발하는 임계점이 되었다. 나는 보름 전부터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어머니 선물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는 사돈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며 기어코 따라 나섰다. 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지.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사돈인 내가 그래도 뭔가 표시를 해야지. 출발 직전 그녀는 붉은 천 주머니에서 도금된 가짜 목걸이를 꺼냈다. 큐빅 2개가 빠져 있었다. 이거 어떠니? 내 젊을 정물건인데 아직 쓸만해. 나는 녹슨 목걸이를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어머니, 제가 이미 어머니 선물 준비했어요.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뭘 좋은 걸 샀겠어. 그녀는 가짜 목걸이를 내 가방에 쑤셔 넣었다. 우리 둘이 같이 골랐다고 해. 내 엄마도 어깨 좀 펴게. 환갑 잔칫날. 어머니는 내가 사들인 샤넬 정장을 입고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한 채 친지들 앞에서 활짝 웃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방에 자랑했다. 사부인, 이 목걸이 좀 보세요. 제가 특별히 찾아낸 옛날 물건이에요. 순금이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그런가요? 참 특별해 보이네요. 그럼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처럼 가짜 장신구나 하고 다니는 것과는 다르죠. 주위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어머니가 한 것이 가짜라고 손가락질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벗어 가방에 넣었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정아야, 앞으론 엄마한테 이런 거 사주지 마라. 엄마, 그거 진짜야. 알아. 어머니는 내 손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선 진짜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잘 사는 걸 남들이 알까봐 그러는 거겠지. 나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자존심 강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위축된 적은 없었다. 뒷좌석의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앞좌석의 무거운 공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정아야, 그 목걸이가 없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찾아보세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돌아와서 화장대에 뒀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지?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목의 주름살이 다이아몬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황급히 목걸이를 벗어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내가 달려들어 빼앗았다.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잖아요. 왜 가져가셨어요? 뭐가 내 엄마 거야. 그녀는 목을 뻣뻣하게 세웠다. 사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보관해 준 거지. 그리고 네가 산 가짜일 수도 있잖아. 들킬까봐 그러는 거지? 이 목걸이 800만 원짜리예요. 나는 영수증을 그녀 앞에 던졌다.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뭐? 800만 원? 그녀는 영수증의 숫자를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이 망할년. 우리 민준이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사? 내년이 작정하고 우리 집안 거덜내려고 하는구나.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그녀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네가 한 달에 200, 300만 원 벌어서 3년을 안 먹고 안 써도 못 모으는 돈이야. 서정아, 똑똑히 들어. 이 목걸이는 내가 압수한다. 네가 우리 집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칠 테니. 그녀는 목걸이를 뺏으려 달려들었고 손톱이 내 손등을 긁어 몇 줄기 핏자국을 남겼다. 나는 목걸이를 꽉 쥔 채 뒤로 물러섰다. 허리가 서랍장에 부딪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돌려주세요. 나는 목걸이를 옷기단으로 깊숙이 숨겼다. 이게 반항을 해? 그녀는 내 옷을 찢으려 달려들었다. 오늘 기어이 이걸 뺏고야 말겠어. 마이? 그때 박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난장판이 된 방과 찢어진 내 옷깃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서정아, 또 무슨 짓이야? 민준아, 잘 왔다. 시어머니가 달려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내 마누라 좀 봐. 내 돈으로 8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서지 엄마를 줬어. 내가 겨우 보관 좀 하려 했더니 날 때리고 핥히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그녀는 내 손등에 핏자국을 가리켰다. 이것 봐, 나를 이렇게 핥히어놨어. 더는 못 살겠다. 박민준의 시선이 내 상처와 울어서 붉어진 어머니의 눈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정아야, 목걸이 엄마 드려. 목걸이 하나 가지고 괜히 감정 상하지 말자.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 환갑 선물이라고요.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얼마면 돼? 내가 줄게? No. 당신이 줄 수 있긴 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갑자기 절망감이 밀려왔다. 박민준, 당신 아직도 내가 당신 돈을 쓴다고 생각해? 지난달 내 성과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이런 목걸이 100개는 살 수 있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내 코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것 봐, 저것 봐, 미쳤어. 한 달에 200, 300만 원 버는 주제에 800만 원짜리 목걸이를 100개나 산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헛소리 아니에요. 나는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 투자은행에서 일해요. 연봉 5억이야. 이 목걸이 내 프로젝트 성과급으로 산 거고 지난 3년간 내가 쓴 모든 돈은 내가 번 돈이야. 당신 아들 돈은 1원 한 푼도 안 썼어. 거실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마치 누가 목을 조른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너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녹슨 쇠파이프에서 짜내는 소리 같았다. 연봉 5억이라고. 나는 옷깃을 열어 목걸이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난 그냥 격리가 아니야. 세인트 캐피탈의 수석 팀장이야. 3년 전 당신이 신분을 숨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 당신 엄마가 가난한 척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 하지만 이제 지쳤어. 더는 연기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위로 쓰러졌다. 박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나를 돌아보는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서정아, 왜 나를 속였어? 왜 우리 가족 전부를 속인 거야? 내가 당신들을 속였다고? 나는 그를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지? 당신 엄마한테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한 사람이 누구야? 박민준, 이제 와서 나한테 왜냐고 물어?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손가락이 긁는 소리 같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목걸이를 집어들고 밖으로 향했다. 박민준이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아파트 아래로 내려와 불 켜진 그 집 창문을 돌아보았다. 3년간의 장면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버려졌던 갈비, 비린내가 밴 가방, 시장에서의 다툼, 그리고 지금 거실의 혼란까지 빗물이 내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팀장님, 내일 오전 9시 다국적 컨퍼런스 콜, 상대 측 참석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한번 훔치고 답장을 눌렀다. 알겠습니다. 빗속의 도시 네온사인이 마치 흐르는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 이름을 댔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아가씨,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해요? 네.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떤 것들은 끝내야만 한다. 나는 회사 근처 호텔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박민주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사과였다. 엄마가 나이가 많아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꼭 내 편에 서겠다고 했다. 정아야, 우리 집에 돌아오자. 응?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 티라미수 사진을 보내왔다.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 사놨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기다릴게.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화면을 잠갔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와 내 앞에 서류를 놓았다. 팀장님, 이건 대성그룹 인수합병 아닙니다. 상대 측에서 다음 주에 팀장님과 직접 면담하고 싶어 합니다. 미루세요. 나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요즘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상대 측 CEO가 특별히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럼 부사장님이 먼저 대응하도록 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비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나갔다. 사무실에는 나 혼자 남았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벽에는 내 지친 얼굴이 비쳤다. 3년 동안 나는 회의실에서 냉철하게 결단을 내리는 데 익숙해졌지만 가정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독을 바른 바늘 같았다. 서정아, 이 여우 같은 년, 내 아들을 아주 홀려놨구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돌아와서 이혼 도장 찍어. 돌아갈 겁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뭘 더 어쩌려고?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 집 돈이라도 뜯어낼 셈이야? 어림도 없어. 집은 민준이가 결혼 전에 산 거고 너랑은 상관없어. 내 그깟 장신구들도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꺼져. 걱정 마세요. 나는 책상 위에 인수합병 서류를 보았다. 대개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다. 3년 전 그들은 내가 박민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내 직업을 폄하했다. 이제 내 진짜 신분을 알게 되자 내가 돈을 뜯어낼까봐 두려워했다. 그들 눈에 나는 언제나 마음대로 저울질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었다. 오후에 박민준이 갑자기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작년에 내가 사준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나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정아야.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집에 가자. 그는 내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다.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다시는 안 그러실 거야. 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이혼해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협의서를 꺼냈다. 전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도 보고 이견 없으면 서명해요. 그는 협의서에 적힌 내 서명을 보았다. 손가락을 떨며 몇 장을 넘기더니 갑자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난동에 못해? 서정아, 우리 3년의 정이 있는데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고작 이런 일?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았다. 당신 눈에는 지난 3년간의 기만과 숨김, 그리고 내 억울함이 전부 고작 이런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네 신분을 숨기게 한 것도,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박민준, 어떤 건 한 번 부서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어요.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다. 한때 지하철에서 나를 위해 파리가 든 갈비를 먹어주었던 그 남자를, 한밤중에 나를 안고 미안하다고 속삭였던 그 남자를,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제발, 정아야.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를 떠나지 마. 일어나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보기 안 좋아요. 그는 움직이지 않는 석상처럼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나는 바닥에 이혼 협의서를 주워 그의 앞에 놓았다. 생각해보고 연락해요.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유리벽을 뚫고 바닥에 비쳤다. 눈부시게 밝았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이미 썩어버린 과거를 부수는 소리처럼. 사무실로 돌아와 이혼 협의서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표정이 어딘가 망설이는 듯했다. 팀장님, 로비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팀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팀장님을 못 만나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잉크가 종이에 검은 점을 남겼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재무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에 내가 사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다. 지난번 행패를 부리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정아야.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미소는 유난히 자애로웠다.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민준이 좀 용서해 주려무나.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라잖니.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화해를 권하러 오셨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눈빛에 제지당했다. 엄마도 네가 돈 버느라 힘든 거 다 안다. 그 목걸이며 가방이며 엄마가 다 돌려줄게. 앞으로 이 집안은 네가 안주인이야. 엄마가 뭐든 다 내 말 들을게. 됐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저와 박민준 씨는 이미 끝났어요. 혹시 엄마가 내 엄마 목걸이 가져간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난 거니?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붉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이것 봐. 엄마가 가져왔다.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야. 나는 그 목걸이를 보며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울먹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속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지금 그걸 돌려주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아야, 우리 민준이 불쌍해서라도 봐줘. 걔가 며칠째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아주 헬쑥해졌어. 그건 저희 두 사람의 일이에요. 나는 손을 빼냈다. 어머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감히 민준이랑 이혼하면 내가 네 회사에 쫓아와서 난리를 칠 거야.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여자인지 온 세상에 알릴 거라고. 나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는 그녀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저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다 방법이 있지?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네가 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아? 만약 내 고객들이 내가 집에서 어떤 꼴인지 알게 되면 그들이 너랑 계속 거래할까? 어디 한번 해보시죠. 나는 내선 전화를 눌렀다. 김 비서님, 이 할머니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배은망덕하다, 돈 때문에 가정도 버린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그녀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길고 지루했던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끝나는 것을 보는 듯했다. 책상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민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정아야, 엄마가 찾아갔어? 혹시 듣기 싫은 말했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녁에 예전에 가던 곳에서 기다릴게.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봐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을 때 창밖의 석양은 빌딩 숲 사이로 천천히 잠기고 있었다. 하늘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인수합병 서류를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위에 적힌 숫자는 선명했다. 3. 750억 원. 한때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어떤 간극은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지금 창밖의 석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의 태양은 언제나 그렇듯 다시 떠오를 것이다. 구청 앞 플라타너스 잎은 대부분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졌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민주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 밑의 검은 그늘은 감추지 못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희미해졌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네, 나는 가방을 고쳐맸다. 서류는 다 가져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꺼냈다. 우리는 말없이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를 작성할 때 펜초기 종이에 점점이 잉크 자국을 남겼다. 주위에는 이혼하러 온 부부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싸웠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두 명의 이방인처럼 조용했다. 담당 직원이 우리를 보며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두 분 그렇게 큰 갈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확정했습니다. 나와 박민주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는 서로를 쳐다보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서류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보온병까지 들고 있었다. 민준아, 정아야, 너희들 이혼하면 안 돼? 그녀는 우리 손에 든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난 반대야. 이 결혼 절대 못 물러. 엄마, 박민준이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에게 밀쳐졌다. 넌 가만히 있어. 그녀는 나를 쏘아보았다. 서정아, 네가 돈 많은 거 알아. 그래서 우리 민준이 무시하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 우리 집이 돈은 없어도 줏대는 있어. 누구도 무시한 적 없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전 그저 그런 식으로 더는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식? 그녀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우리 집이 너 같은 대단한 팀장님 모시기에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고 더 돈 많은 남자 찾고 싶다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누군가 저 할머니 정말 막무가내라고 손가락질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박민준을 끌었다. 우리 가서 서류 다시 작성해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다. 네가 돈 많다며? 있으면 어디 한번 꺼내봐. 내가 보기에 넌 그냥 허풍만 떠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엄마, 박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No. 난 안 그만둬? 그녀는 카드를 높이 쳐들었다. 이건 민준이 월급 통장이야. 1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들어있지. 서정아, 너 돈 많다며. 내 카드 꺼내서 비교해보자. 넌 꺼내지도 못할걸. 주위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 손에 들린 잔액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통장과 시뻘개진 박민준의 얼굴을 보며 깊은 비애를 느꼈다. 좋아요. 나는 가방에서 내 카드를 꺼냈다.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 보여드리죠. 나는 옆에 있는 ATM 기기로 걸어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주위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비집고 들어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5억 7, 239만 1, 800건. 홀 전체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시어머니의 눈은 동그래졌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갈비탕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옆에 있던 보안 요원을 붙잡았다. 이 기계 고장났어. 고장난 게 틀림없어. 여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 보안 요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에게 잡혀 화면을 가리켰다. 아주머니, 이 기계 멀쩡한데요. 말도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너 무슨 불법적인 일 한 거지? 이 돈 전부 더러운 돈이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방금 막 통화한 110 기록이 떠 있었다.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박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로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홀 안에서 터져 나왔다. 저 여자 저렇게 돈이 많았구나. 그러니 이혼하지. 저런 집안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지. 남자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고막을 때렸다. 나는 눈앞에 이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카드를 줍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서정아, 박민준이 갑자기 뒤쫓아와 내 손목을 잡았다. 정말 가는 거야? 나는 그의 붉어진 눈을 보았다. 3년 전 지하철에서 나를 위해 파리가 든 갈비를 먹어주었던 그 소년을 떠올렸다.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다시 굳어졌다. 박민준.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손끝이 내 손목에 차가운 감촉을 남겼다. 나는 구청을 걸어 나왔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가을바람이 바닥에 낙엽을 말아올려 발치에서 맴돌았다. 마치 마침내 끝난 이 막장 드라마에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정아야, 민준이랑은? 엄마, 나 이혼했어.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엄마의 가벼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이혼하길 잘했다. 네가 그동안 속 썩은 거 엄마는 다 보고 있었어. 어서 들어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들자 하늘은 투명한 유리처럼 파랬다. 멀리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다. 자유롭게. 응, 나는 코를 훌쩍였다.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댔다. 차창 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갔다. 숨김과 억울함, 다툼으로 얼룩졌던 과거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시야에서 점점 사라졌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팀장님, 대성그룹 CEO께서 개인적인 일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 내내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띄었다. 내일 오전 9시 세인트 캐피탈 회의실에서 뵙자고 전해주세요. 택시는 햇살 속을 평온하게 달렸다. 차 안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햇살은 언제나 비바람 뒤에 있나니 무지개가 뜰 것을 믿어보세요. 그래, 비바람은 지나갔다. 나만의 무지개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혼 후 첫 달, 나는 결혼 전에 사두었던 강변 아파트로 이사했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니 공기마저 자유롭게 느껴졌다. 비서가 예전에 숨겨두었던 명품들을 옷장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었다. 샤넬 정장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렸고, 에르메스 가방은 더스트백에 소중히 보관되었으며, 파텍 필립 시계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팀장님,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박민준 씨가 며칠째 계속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알겠습니다. 박민준은 정말 몇 번이나 찾아왔다. 매번 내가 사준 정장을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든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는 안내 데스크에 회의 중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떠났다.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덧붙였다. 그 사람과 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보고서에 서명했다. 다음 주 일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지난주에 회사에 한번 오셔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팀장님이 사기 결혼을 했다며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법무팀에 처리하라고 하세요.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할수록 기고만장해져요. 내 판단은 옳았다.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시어머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박민주는 지칠 줄 모르는 시계추처럼 여전히 매일 회사 로비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어느 날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나왔을 때 그가 아직도 로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보안 요원은 그가 오후부터 와서 저녁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정아야, 그가 일어섰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그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더러 너한테 사과하라고. 필요 없어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린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그는 뒤쫓아와 내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널 좋아했어. 대학교 때 처음 본 순간부터. 박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좋아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바람이 그의 앞머리를 흩날리며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눈동자를 드러냈다. 그 눈은 지금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너 주려고 산 반지야.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었는데 상자 안에는 장식 하나 없는 심플한 백금 반지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가 청혼할 때 썼던 다이아 반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금팔찌로 바꿔버렸던 기억이 났다. 미안해. 그가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뭐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난 박민준 씨. 나는 상자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각자 앞을 보고 살아가요. No.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눈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얼굴에 와 닿으며 강물에 습기를 실어 날랐다. 돌아보니 그는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었. 가로등 불빛 아래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들이운 고독한 조각상처럼.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 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 팀장님, 지난번 인수합병 건잔금 모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보냈다. 고개를 드니 강 위에 유람선이 불을 밝혀 흐르는 은하수 같았다. 멀리 보이는 대교 위로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 불빛이 밤징석 속에서 따뜻한 빛의 띠를 만들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TV를 끄고 다가오셨다.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국 남겨놨어.
안 배고파요. 나는 엄마를 안았다. 왜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렸지. 엄마는 내 등을 토닥였다. 앞으로는 너무 늦게까지 야근하지 마. 몸이 먼저야. 코끝이 시큰해지며 나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지난 3년간 나는 밖에서는 강한 척, 집에서는 기죽은 척 살아왔다. 오직 엄마 앞에서만 모든 위장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 혹시 잘못한 걸까?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나를 떼어놓고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감정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니? 그냥 맞고 안 맞고가 있을 뿐이지. 너랑 민준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야. 나는 엄마의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보았다. 어릴 적 엄마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자신은 먹지도 입지도 않으셨던 기억이 났다. 그동안 나는 일에 치여 그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라 엄마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엄마 옆에 더 많이 있을게요. 그래. 엄마가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활짝 핀 국화 같았다. 내일 우리 쇼핑 가자. 엄마가 새 옷 사줄게.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시장에서의 다툼도 시어머니의 호통도 박민준의 후회 가득한 눈빛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협력사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다음 주 개업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었다. 나는 웃으며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강물은 반짝였고 멀리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하늘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자유의 맛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숨김과 위장,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창밖의 아침해처럼 어젯밤이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언제나 제 시간에 떠올라 앞길을 비추는 것처럼 나의 미래는 마침내 투명하고 밝아졌다. 채널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 남편 소건우는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월 수입이 1억에 달한다. 그는 나를 위해 매달 0만 원 한도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더러 복받았다며 돈 많고 씀씀이 큰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사전에 그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부터 몇천 원짜리 생리대까지 예외는 없었다.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신우이는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 친척 모임 때마다 오빠가 아내를 휘어잡는 비법이라며 떠벌렸다. 여러분, 믿기세요? 우리 오빠가 허락 안 하면 우리 새언니는 5천 원짜리 하나도 마음대로 못 써요. 한 번은 생리 터져서 바지 다 젖었는데 오빠가 골라준 모델이 아니라고 결제도 못하고 쩔쩔맸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온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동정, 비웃음, 구경거리라는 듯한 시선들이 일제히 내게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다. 소건우도, 신우이도, 시어머니도 모든 친척들이 예외 없이 웃었다. 마치 이것이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농담인 것처럼. 그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서서히 내 목을 조여왔다.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신우이에게 눈짓을 했다. 소건우는 아무렇지 않게 내 허리를 꼬집으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희정이가 그냥 농담한 거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들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장 눈물 그쳐. 그때 시아버지가 얼굴을 굳히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자, 그만들해라. 상아 얼굴 얇은 거 알면서 왜들 놀려. 소문나면 우리가 사람 잡는 줄 알겠네.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건우는 잔뜩 불쾌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희정이가 한 말, 사실이잖아. 뭘 그렇게 죽을 상이야. 오늘 다 어른들 계셨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너 진짜 문제 있어. 나는 눈을 감고 그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았다. 신우이의 말은 독했지만 이 일에서 그녀는 조력자일 뿐이었다. 진짜 주범은 바로 그였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가 내게 아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항상 나를 농담의 중심에 세우고 내 처시를 안주 삼아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즐겼다. 나와 소건우는 중매로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하고 예의 발랐으며 열정적이고 진실했다. 수입이 높다고 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혼하기 전 나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 그의 수입에는 못 미쳤지만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가게를 넘기라고 강권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주변 모든 사람을 동원해 나를 설득했고 심지어 수억 원의 예금을 내 명의로 넘겨주며 성의를 보였다. 비록 그 통장은 결국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지만 그 돈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었다.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그는 0만 원 한도의 가족카드를 만들어주며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그는 일하고 싶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되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가 간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나는 10만 원짜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와 상의했다. 20만 원 이하 지출은 당신 허락 없이 그냥 제가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허락이야. 내가 당신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지? 하지만 그가 내 지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나를 무시했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알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훈계했고 시누이는 비꼬았다. 새언니, 정말 살림 안 해봐서 물정을 모르시네. 오빠가 쓸데없는 돈이라고 하는데도 꼭 써야겠어요? 너무 허영심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돈을 잘 버니까 망정이지. 보통 집이었으면 벌써 거덜났어요. 나는 성격이 순하고 다툼을 싫어해서 그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매번 그가 빨리 돌아와 오해를 풀어주기만을 바랐지만 그는 항상 모르는 척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 억울함이 가슴에 쌓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가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 왔어. 1억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나는 벌떡 눈을 떴다.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일 당신이 친정 가서 적당히 핑계대고 거절해.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거절할 거면 왜 당신이 직접 안 해요? 왜 매번 나를 악역으로 만들어요?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돈 많고 대범한 척하려고 먼저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내세워요? 사람 갖고 노는 게 재밌어요?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엄마, 앞으로 소건우 씨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매번 나보고 거절하래요. 엄마는 내가 시집 갔다고 친정돈 아까워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는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돈은 전부 다른 여자와 밑빠진 독 같은 사업에 들어갔으니까요. 소건우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하며 백업해둔 증거자료를 가족 단체 채팅방에 전부 전송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지만 그 안에는 내연녀와 찍은 다정한 사진들 뿐이었다. 시누이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섞여들었다. 주상아, 너 미쳤어. 소건우가 소리쳤다.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을 것 같아? 그 돈 전부 내 혼전 재산인 거 잊었어?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혼전 재산? 그럼 이 거래 내역에 찍힌
당신이 내 계좌로 돈 세탁한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당신이 몰래 회사 자산을 빼돌린 계약서는요? 변호사 통해 공증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대신 오늘 우리 엄마랑 희정이한테 한 태도는 앞으로 절대 안 돼.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오한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정말 나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다. 그는 두툼한 5만 원권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모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아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졌네요. 엄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리쳤다. 우린 이 돈 필요 없어요. 소건우 씨, 나 당신이랑 이혼할래요. 아빠, 엄마,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돈 받으시면 안 돼요. 상아야, 그가 내 말을 막았다. 부모님 걱정하시게 왜 이래. 나한테 불만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발. 그는 한껏 자세를 낮추며 나를 달랬지만 나는 그의 위선에 소름이 끼쳤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나를 보더니 돈을 내 가방에 도로 넣었다. 네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난 원래 반대했다. 내 동생 결혼 자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 돈은 가져가거라.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만 서로 아끼고 보듬어줘야지. 그게 부부다. 아버지는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냉담했다. 엄마는 나를 배웅하며 쏘아붙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위가 저렇게 대범하게 나오는데 네가 아까워서 안 된다고? 이 맹랑한 것. 다시는 집에 올 생각도 마라. 우린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 너희나 잘 살아. 소건우가 옆에서 거들었다. 장모님, 화 푸세요. 상아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아빠 엄마 사랑 뺏겼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미 내가 인색하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그곳을 떠났다. 10분 뒤 소건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야? 위치 보내. 데리러 갈게. 당신 얼굴 보기 싫어. No? 그럼 누구 얼굴 보고 싶은데? 내 친구들, 걔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이 세상에서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널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만 그걸 몰라주고 나한테 가시를 세우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렇다. 내 친구들은 내가 결혼한 후 점점 멀어졌다. 한 친구는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행복에 겨워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절교를 선언했다. 다른 친구는 내 모든 고민이 부자들의 가짜는 투정이라며 나를 멀리했다.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그는 내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 말했다. 놀고 싶으면 놀아. 대신 오후 4시까지는 들어와서 저녁 준비해.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희정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 신분증 준비해놔. 예금 만기돼서 오늘 내 신분증 가지고 재예치해야 하니까. 그렇다. 그 6억 8천만 원의 예금은 분명 4명이었다. 나는 신분증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달라고 했다. 나는 먼저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받았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돈을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겼다. 그 후 나는 소건우가 만들어준 가족카드로 미친 듯이 쇼핑을 시작했다. 명품 화장품, 전신 스파, 고급 호텔. 피곤해 지쳐 호텔 침대에 쓰러졌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휴대폰은 밤새도록 진동했지만 깊은 잠에 빠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음 날 눈을 떠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99개 이상 와 있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처음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침 소건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의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만 좀 해라. 서방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사람 질리게 만들지 마.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했으니 너도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 엄마,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몰라?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돈 쓰는 거 간섭하고 친정에 돈 못 쓰게 하는 거. 다 남자들 그러는 거다. 너도 좀 이해해. 혼자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겪는 수모와 어려움을 알면서도 동생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면 소서방이 내 동생을 조금이라도 돕겠니? 널 왜 그 집에 시집 보냈는데? 내 동생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면 뭐하러 20년 넘게 키운 딸을 주겠어. 엄마의 그 한마디에 가족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내 결혼이 동생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소건우가 내가 반항할 때마다 비웃으며 장모님께 한번 여쭤보지 그래? 라고 말했는지 그들은 한패였다. 모든 것을 깨달은 나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소건우는 나를 보자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돌아왔구나. 내가 다 잘못했어. 너무 널 사랑해서 널 완벽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모든 걸 간섭했나 봐. 그의 말은 지극히 정성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뛰쳐나왔다. 내 아들 돈 어디 갔어? 이 도둑년. 엄마, 소건우가 소리쳤다. 상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번 일은 엄마랑 희정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생긴 거잖아요. 당장 상아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펄쩍 뛰었다.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소건우, 너 미쳤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누구든 예외는 없어요. 희정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태도를 분명히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감동해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밀려나고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어른이시니 제가 사과를 받을 수는 없죠? 대신 남편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해 주세요. 희정이는 불러오기 어렵지 않죠? 오빠 말은 잘 듣잖아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소건우는 경악했다. 그는 내가 절대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중학교 시절 나를 괴롭히던 주동자를 세면대에 처박았던 일을 떠올렸다. 나는 그때처럼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신우이 희정이는 마지못해 사과했고 소건우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예금 이야기를 꺼내자 희정이가 소리쳤다. 우리가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오빠 화나게 하지 마. 소건우는 침묵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침묵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보, 당신이 말해봐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랑 동생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돈은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어머님께 드리려면 당신 허락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눈짓했다. 여보, 엄마가 달라고 하시니 그냥 드려. 그는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알았어요. 그럼 가져올게요. 내가 통장을 가져오자 시어머니가 잽싸게 낚아챘다. 내 손등에 핏자국이 남았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통장에는 이제 몇백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소건우의 전화가 타이밍 좋게 울렸다. 투자,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와이프가 돈 관리해서 내가 쓸 돈이 없어. 그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통장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가 통장을 열어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투자해요. 나 동의했어요. 돈 버는 일인데 내가 왜 마다하겠어요? 소건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상대방이 흥분해서 외쳤다. 정말입니까? 형수님, 내일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소건우는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와이프가 동의했으니 나도 이견 없어.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통장을 바닥에 던지며 내게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자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 자금 모으는 거 몰라?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돈은 내 손에 없는데. 내일 그 사람이 오면 돈은 시어머니가 가져갔으니 어머님이랑 상의하라고 하면 그만이죠. 당신은 그저 악역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나는 통장을 주워들었다. 아,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모든 친척분들께 전화드렸어요. 내일 저녁에 다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 재정권 이양을 축하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악역이 필요할 때 저를 찾지 않으시겠죠? 신우이 희정이가 얼굴이 하얘지며 소리쳤다. 미쳤어? 오빠 돈이 엄마 손에 있는 거 알면 다들 오빠한테 돈 빌리러 올 거 아냐?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건우를 보았다. 소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네가 관리해. 다 한 가족인데 돈이 누구 손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힘들까봐 그랬던 거지? 그는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불고 해도 난 지금처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그는 내 뒤에서 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꼭 다른 사람 같아. 나는 그의 입맞춤을 피하며 웃었다.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이제 당신 어머니나 동생 때문에 우리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냥 잘 살아요. 그렇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썼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다. SNS에 그가 얼마나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지, 가정일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간섭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멋진 남편인지에 대해 매일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그러운 남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인정해야 했다. 그는 반항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제 그의 어떤 말도 내게 통하지 않았다. 그가 훈계를 시작하면 나는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를 질리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오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는 결국 월급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천만 원에서 1, 0만 원, 8, 0만 원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는 투자 명목으로 1억, 2억씩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은 매번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가 내 돈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의 기분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지만 나는 초조해졌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이 역겨운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내 피부관리실에 문제가 생겼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내 가게에서 시술을 받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했고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한마음이 되어 나를 비난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분수를 몰라. 미용업계 물이 얼마나 깊은데 오빠 돈 다 날려먹고서야 만족하는 거지.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어. 소건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말렸다. 그만들 해요.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상아도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가 나를 감쌀수록 친척들은 더욱 나를 비난했다. 건우야, 아내를 아낄 수는 있지만 버릇없이 만들면 안 돼. 돈 관리를 왜 여자한테 맡겨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하우. 시아버지 환갑잔치의 비난은 내게 바늘처럼 밝혔다. 소건우의 눈띠에는 거봐, 모두가 내 편이잖아 라는 듯한 더이함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손에 쥔 술잔을 거의 부술듯이 꽉 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피부관리실 직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원장님, 가게에서 소란 피우던 사람들 돈 받고 한 짓이라고 실토했어요. 나는 고개를 번쩍 들어 소건우의 당황한 눈과 마주쳤다. 소위 투자 손실, 시장 상황,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외부인과 짜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해서 내가 가진 돈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환갑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고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의 좌중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친척 여러분.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다들 저희 집 재정 상황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니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웠다. 그럼 누구 얼굴 보고 싶은데? 내 친구들. 걔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이 세상에서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널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만 그걸 몰라주고 나한테 가시를 세우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렇다. 내 친구들은 내가 결혼한 후 점점 멀어졌다. 한 친구는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행복에 겨워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절교를 선언했다. 다른 친구는 내 모든 고민이 부자들의 가짜는 투정이라며 나를 멀리했다.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그는 내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 말했다. 놀고 싶으면 놀아. 대신 오후 4시까지는 들어와서 저녁 준비해.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희정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공교롭게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 신분증 준비해놔. 여보, 당신이 말해봐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랑 동생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돈은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어머님께 드리려면 당신 허락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눈짓했다. 여보, 엄마가 달라고 하시니 그냥 드려. 그는 마지못해 말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알았어요. 그럼 가져올게요. 내가 통장을 가져오자 시어머니가 잽싸게 낚아챘다. 내 손등에 핏자국이 남았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통장에는 이제 몇백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소건우의 전화가 타이밍 좋게 울렸다. 투자?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와이프가 돈 관리해서 내가 쓸 돈이 없어. 그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통장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가 통장을 열어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투자해요. 나 동의했어요. 돈 버는 일인데 내가 왜 마다하겠어요? 소건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이제 제가 왜 돈을 못 빌려줬는지 아시겠죠? 소건우 씨는 대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해서 제 한계를 시험하고 저를 더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건우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가 서명을 위조하여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내밀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고 시누이도 더 이상 기고만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혼 소송은 3개월간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나는 응당받아야 할 재산을 분할받았다. 소건우는 업무상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 피부관리실이 다시 문을 연 날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가게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면 소건우는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고 심지어 여유롭게 웃기까지 했다. 상아야, 애들처럼 왜 그래?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왜 장모님까지 끌어들여?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저랑 싸워서 괜히 심술 부리는 겁니다. 돈 문제는 걱정 마시고 내일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상아야, 착하지? 어른들한테 돈 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만 투정 부려. 그의 말은 마치 내가 돈 아까워서 이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덮어 씌우는 오명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의 위선을 폭로하려는 순간 엄마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하는 소리에 나는 온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자, 그만 울어. 장난 그만 칠게. 내일 같이 돈 갖다 드리자.
네가 착하게만 굴면 그깟 돈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 피부관리실은 SNS 명소가 되었고 나는 재테크와 투자도 배웠다. 가끔 예전 사진을 들춰보며 환갑잔치에서 벌벌 떨던 내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각성의 순간에 감사한다.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협과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똑똑하게 사랑하고 심연을 용감하게 밀어내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예전에 멀어졌던 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상아야, 내 이야기 들었어. 정말 잘 됐다. 진정한 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는 걸 우린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웃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